미제 사건입니다. 미제. 예. 네. 이 사건 인제 광치령 살인 사건, 또는 얼굴 없는 시신 사건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네. 예. 이게 2003년도에 네. 일어났던 거. 2003년 4월 18일 날 네. 아침 10시 40분경에 강원도 인제군 소재 이 광치령이라고 있어요. 광치령. 네. 그 광치령 인근 도로인데 31번 국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드레일 공사를 작업자들이 한 3명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김현동 씨라고 그러던데, 김현동 씨 이름 얘기하던데, 고물 수집 자꾸 네. 나는 이름 들으면 안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진짜 이름 찍히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김현동 씨가 평소에는 이 고물 수집하는 일을 하는데 부업으로 네. 이제 그 동네 가드레일 같은 거 이제 파손되고 그러면 그거 보수하는데 좀 가끔씩 가서 일하는 분인가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분 입장에서는 가드레일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옆에 가드레일 뒤편으로 마대자루가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거 누가 지나가다가 고물 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고물을 이렇게 마대자루를 만지는 과정에서 물컹하거든. 네.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 다리 부분이 나온 거예요. 네, 이 마대자루 안에는요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대요. 쌌어요. 네, 예. 쌓여 있어서 그 검은 봉지까지 풀었더니 거기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 계신 다리 부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지도 못했어요. 잠깐 네. 열었는데 사람 발바닥이 보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건데 저 마대자루 인근에 파리가 들끓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아마 경찰에 신고한 거고 경찰이 이제 와서 다 풀어봤겠죠. 네. 풀어봤더니 이제 새 부분이 시체의 새 네. 부분이 잘려서 이렇게 담아져 있었는데 거기에 머리 부분과 그다음에 이 팔꿈치 아래. 네, 팔꿈치 아래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요. 새 마대자루라고 했잖아요. 새 토막으로 나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부분만 없고 이 목부터 이 허리까지, 허리부터 이 그 허벅지 부분까지, 그다음에 허벅지부터 다리 아래 부분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 부분하고 팔꿈치 아래 부분을 잘라갔다는 얘기는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인체는 다 빼간 거예요. 네. 머리, 얼굴 모르고 팔 양쪽을 지문 채취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원 파악 이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추정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20대에서 한 40대 남자 건장한 체격의 남자 정도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보이죠. 몸통만 있고 다리만 있어도 근육량이라든지 이 체격을 보고 알 수 있죠. 네,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추정해서 어느 정도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20에서 40대까지 남성의 뼈라든지 이런 신체 구조를 보고 판단을 했는데 교수님은 40대로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기서 이게 몸 그 상태가 건장하니까 20대에서 40대 사이다. 근데 40대를 왜 묶었냐면 성기 주변에 있는 음모 거기에 흰털이 일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추정할 때 그래도 40대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대나 30대로 끊지 않고 40대까지 연장을 한 걸로 보여요. 40이 더 넘으면 그 정도의 근육량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특히 허벅지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그때부터 얼굴 없는 시신 사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광치령 살인 사건 네. 등등으로 불리면서 이제 수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 신원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시신 상태도 보지만 마대자루하고 비닐이 있잖아요. 예. 상태를 봤더니 1차는 비닐에 이렇게 검은 비닐에 비닐 담겨서 이것이 마대자루에 담긴 건데 발견할 때도 보통 고철을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마대자루가 약간 지저분하거나 헐었는데 이 마대자루는 깨끗했다고 해요. 예. 그 마대자루가 깨끗했는데 이 훼손 상태가 너무 잔혹하다 보니까 본 사람들도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경찰이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대자루 당연히 또 검정 비닐봉지 당연히 추적해야 되잖아요. 네. 이건 추적해봤더니 2개 다
검정 비닐봉지나 마대자루나 이 두 개 다 부산항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수입돼서 전국에 유통되던 그런 그 소모품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답니다. 그 메이드 인 봉투예요? 차이나라고 써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나중에 수사에 참고가 되겠죠. 네. 근데 이 신고를 받았던 당일이요. 경찰이 참, 예. 이 전화를 받고 신고를 받았던 당일이 인제경찰서에서요. 네. 그 20대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종료됐어요. 네, 이제. 근데 이 사건이 뭐 좋게 해결된 게 아니라 사실 네. 미제 사건으로 종결 처리돼서 이제 수사본부가 해체되는 날이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수사본부 나가보면 알지만 네. 한 몇 개월 동안 수사하다가 이제 종료. 그러면 수사본부에 갖다 놨던 내 소지품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다 싸가지고 이제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저 인제경찰서 안에 있는 수사본부가 이제 해체되는 날이에요. 다 소지품 챙기고 이제 각각 자기 소속 그 저 부서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시신 토막난 시신.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6개월 동안 수사했다고 그래요. 그 20대 여성 살해 사건.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알 거예요. 예. 네. 그 다리에서 이렇게 추락을 한 건데 이게 추락사냐 아니면 뭐 살해당한 거냐라고.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아마 네. 미제 사건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공교롭게 인제가 생각보다 인제에서 그 사건이 꽤 나요. 근데 인제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뭐 거기서 그들 사이에서 무슨 큰 문제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범행하고 시신 날라서 갖다 버리는 거. 여행성 범죄 이런 거. 네,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인제가 이용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후미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교수님이랑 아까 사전에 얘기했는데 강원도 쪽이 산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도로 상황이 이렇게 뚫려 있는 도로가 아니라 산 쪽에 이렇게 산을 막 타고 꼬불꼬불 올라가잖아. 가는 게 많아서 거기에 유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행성 범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은 다들 이제 형사들이 아유 이제 끝났다. 수사본부 끝나고 자 이제 본서로 다 돌아가자. 이러고 짐 꾸리고 있는데 신고 뚜루룩 들어오더니 광치령에서 지금 토막 시신 발견됐다 그러니까 수사본부 다시 어게인 다시 주저앉은 거죠. 짐 싸던 거 다 풀어놓고 다시 주저앉은 거죠. 6개월 했잖아요. 그거 다 이제 그건 땡이고 지금부터는 이 사건 수사 들어가는 거죠. 형사, 광역수사대, 기동수사대 50명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 회의하고 이제 고생했다 그동안 점심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부서로 돌아갈 판이었어요. 네. 그런데 다시 신고 들어와서 수십 명 형사들이 또 동시에 다 출동했어 또 거기에. 그럼 수사본부 그냥 그대로 다시 설치하는 거죠. 다시 이름만 수사본부 바꿔서. 만드는 거죠 뭐.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원을 밝히는 건데 또 신원을 밝히는 한편 사라진 머리와 팔을 찾는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머리하고 팔 찾아야죠. 더더군다나. 네. 또 당연히 또 시신한테 머리하고 팔 찾아주는 게 도리고요. 찾아주는 게 도리고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경찰 입장에서 머리하고 팔을 찾아야지 신원을 파악을 하죠. 응?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변 뒤져야 되겠지. 네, 이때 정말 모든 경찰서가 다 동원이 됩니다. 사실 경찰 기동대, 의경, 군부대 그리고 군부대도 협조를 받았어요? 네, 음. 수색경까지 동원이 돼서요. 한 달간 예. 네, 사실 한 달간 수색을 했대요. 야산, 하천 곳곳을 뒤졌는데 뭐 지금도 아시겠지만 얼굴 없는 시신 살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의 성격을 보자고요. 네, 범인이 일부러 머리와 팔꿈치 아래만 잘라서 따로 갖다가 어디다가 숨겼다면 네, 이거는 이 사람의 인적상이 딱 드러나는 순간 본인이 범인으로 추적받을 수 있는 인물일 수밖에 없지요. 네, 이거는 면식범 가능성은 많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만약에 이 시신의 인적사항만 밝혀지면 범인은 금방 잡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얼굴 자체로도 그 얼굴로 알아볼 수 있죠. 네. 근데 물론 그거 쉽지 않아요. 죽은 상태에서 얼굴 이게 발견되면요, 얼굴 자체가 변형이 와가지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대체로 치아예요. 네, 치아 임플란트라든지 치아 이런 거 가지고 사람 많이 찾고요. 그다음에 지문이야 뭐 늘 말씀드려요. 종생불변 만인부동이니까. 네.
근데 지금 얼굴 전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치아 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네, 거예요. 손 부분도 없다 보니까 지문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신 이제 또 그래도 신장이라든지 이런 건 또 추정은 해봐야죠. 네. 머리와 손이 없는 상태에서의 신장은 160입니다. 그리고 68kg. 네. 그러면 머리하고 양팔이 없는 상태에서 신장이 160cm면 머리 위쪽으로 20-30cm 늘거든요. 네. 그렇게 저 해보면 성인 남성 그 평균 머리 길이를 합산하면 돼요 거기다. 네. 그다음에 그 머리 무게까지 또 합산을 하면 돼요. 네. 양팔 무게까지 그렇게 해서 산정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 사람? 185cm예요. 80에서 90kg입니다. 그러니까 등치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이 사망한 사람 계산해 보면.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 뭐 인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치골에 키 큰 사람들은 사실 눈에 띄거든요. 덩치가 큰 사람들. 185cm에 80에서 90kg 정도. 그리고 나이는 40대로 보면서 이제 근육량이 많다고 봤고요. 네. 혈액형은 A형이래요. 네. 교수님이 적어놓으셨는데 다리털이 좀 적었다고. 네, 하고요. 다리털이 많이 적었다고 그러네요. 네. 과다출혈로 아마 사망이 추정이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이 있던 게 요거에다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경찰이. 네, 성기 확대 수술. 성기. 네, 이게 저도 제가 프로파일러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당연히 몰라야지 맞지. 네, 그래서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근데 그 성기 확대 수술에 특징이 있는 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불법 시술한. 그게 많이 해요. 네, 성기 확대 수술이에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성기 확대 수술한 그 사진이나 이런 거 못 봤을 건데 저는 이제 많이 뭐 남자니까 또 가끔 목욕탕에 가면 그렇게 열악하게 조잡스럽게 그거 하고 터덜 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서 네. 내가 한심하다고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제가 CSI 출신이라서 봤어요. 봤어요? 그거 봐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네, 근데 이게 또 그 면담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들었는데 교도소 안에서 많이 해요. 네. 교도소 안에서 링거 줄이죠, 링거 줄. 링거 줄을 잘라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성기 귀두 부위에다가 주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일명 얘기하는 해바라기 수술이라고 해서 구슬 같은 것도 넣는다고 들었어요. 구슬은 이제 칫솔대를 갈아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성기 확대 수술 이 남성한테 발견된 거는 해바라기 확대술이에요. 그건 뭐예요, 교수님? 그걸 뭐 자꾸 알려고 그래. 네네네,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링거 줄 같은 거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주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해바라기 형태로. 그런 건데 이런 얘기는 뭐 쉽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걸 저희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병원에서 했는지 야매로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불법 시술한 건지 이걸 확인하거든요 경찰이. 네,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성기 확대술을 했는데 아주 조악하다는 거예요. 조악한 해바라기 확대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로 하는 애들이 이제 조직폭력배들이나. 네. 근데 교도소 수감자들끼리 해주거나 유흥업소 종사자들, 전과자들. 네. 여기 꼭 하나 더 붙인다면 어떤 경우는 이 목욕탕에서 세신사라고 하죠. 네. 세신사들을 통해서 그것도 암암리에 이 해바라기 확대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발견됐을 때 아주 조악한 해바라기 확대술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여기에 아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네. 부검 결과를 보면요, 약동물 검사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약동물 검사는 마취제 등 뭐 다 해봤는데 마약이라든지 네, 이런 거 다 해봤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왜 약동물 검사 당연히 하는 거지만 특히나 신경을 썼냐면 아까 우리가 추정 건대 185 정도 네. 그다음에 80에서 90kg의 거구잖아요. 이런 사람을 제압하려면 혹시 마취제 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 먹은 것도 없었대요. 공복 상태였대요. 오랫동안 부검해보니까, 네, 예. 오랫동안 공복 상태 잡혀 있을 감금되어 있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쟀는데 0.05%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술 마셨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에요. 네. 0.05% 정도는 이건 부패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가스 같은. 네. 그래서 이건 술은 안 마신 걸로 이 판단이 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약물로 제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잡아서 살해를 했을까, 제압을 해서 살해를 했을까? 그러면 추정하면 이거는 기습 공격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제압할 때는. 네, 일단은 근데 그 제압한 방법에 대해서 머리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뭐 둔부 머리 부분을 가격을 해서 된 건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좀 안 서고요. 또 대신 또 이렇게 기습 공격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한 그렇죠. 공격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검하니까요. 이게 사망 추정 시간은 사체 발견한 날로부터 하루나 이틀 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망 추정 시간은.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인터뷰한 것들을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않다라고 정확하지 말을 않아요. 했는데 그게 일반 주검하고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피를 많이 빠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 사망 추정 시간 그 확정할 때 시반 가지고 따지잖아요. 시반. 네, 네. 시반 가지고 따지는데 이 경우는 시반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가 다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반 가지고도 사망 추정 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발견 당시에 이 사람이 피부가 너무 하얘니까 아, 네. 처음에는 외국인으로 추정도 했었대요. 이거 외국인 아니야? 백인?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그건 아니고 출혈이 많아서 생긴 현상. 그러니까 시신의 일부가 사라진 데다가 출혈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시반 형상 형성하고는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토막 과정 아니면 뭐 그 공격을 해가지고 피를 흘렸건 피가 거의 빠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다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혈액이 다 차 있는 상태에서는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동하는 범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무게 때문에 이동에 불리하니까 혈액을 유출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범죄자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혈액을 빼고 이동 유기한 걸로 이렇게도 부검이는 봤어요. 워낙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백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건 고의로 혈액을 유출시키고 난 이후에 유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대자루에도요 혈흔이 거의 묻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다 빠진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아마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명확하지 않다.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몸에서 21개의 상체 공격이 나와요. 21개소. 21개소면 엄청나게 많이 찌른 거죠. 이거 거의 오버킬 형태 같아요. 근데 이게 더 문제는 이 상체만 집중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이 특히 가슴 부위에만 예. 21곳이 집중되어 있어요. 왼쪽이 17군데인가? 그리고 오른쪽이 아마 4군데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한 사람에 의한 공격이라고 추정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한 사람으로 단정을 하냐면 흉기가 회칼이에요. 회칼. 그런데 상처 방향을 보니까 동일한 사람의 공격인 거예요. 네. 방향 상처 자체가 이 회칼은 봤더니 폭이 한 4cm에서 5cm 정도, 길이는 날 길이만 외날로, 쌍날이 아니고 외날로 한 20cm 정도. 깊이 찔린 거는 20cm 다 들어갔대요. 몸속에. 깊이 찔린 거는 그러니까 평균 4cm 정도 깊이로 찔렀다고 그러고요. 네. 가장 21개의 상체 공격 중에서 심장을 집중적으로 딱 찔린 게 7군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회칼로 추정을 하고 같은 흉기를 썼고 한 방향으로 그 찔린 걸로 봐서는 동일한 사람이 공격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방어흔이 없습니다. 방어흔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를 추정하실 수 있겠어요? 상체에만 공격이 21곳에 있는데 일정하게 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간 거는 쭉 뭐 20cm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방어창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팔을 뒤로 해서 묶여서 공격을 어떤 한 곳에 고정당한 상태에서 그렇죠. 네,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북대학교 이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내가 볼 때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이거 제압당한 상태에서 한 군데만 계속 찌르는데도 가만히 누구도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럼 묶였다고 봐야 돼요. 네.
묶여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 움직임이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도 이렇게 움츠리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커서 정확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돼서 여러 차례 못 찔러요. 묶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다만 사망 이후에도 계속 찔렀을 가능성은 높죠. 그렇죠. 21군데니까.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오버킬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우리가 아까 공격을 당한 거는 가슴 쪽 부위지만 네. 또 사체를 유기함에 있어서 훼손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훼손한 부분의 특징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 예. 훼손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06년도 사건이 2003년. 3년도 때는 그냥 잘린 게 동력이 있는 어떤 흉기라고 추정을 했었대요. 근데 그게 2017년에 이제 정확하게 전기톱이다. 체인소라고 그러죠. 체인소. 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 처음에는 그냥 전기톱이라는 말을 하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동력이 있는 흉기다. 이걸로 시신을 이제 토막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2017년도에 재수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는 네. 이제 아예 밝혔어요. 체인소라고 그러죠. 그 전기톱. 전기톱으로 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서 조력받으면서 잘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던 것 같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이게 참 그냥 찝찝해 이거. 네 TV나 아니면 언론 뭐 기사에서는 그냥 절단됐다 정도로 표현이 됐는데 교수님이 알아오신 바로는 네. 이 절단이 조금 다른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반적으로 전기톱으로 이제 뭐 이런 나무 토막을 자를 때는 윙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뚝 끊어질 때까지 그 전기톱으로 자르잖아요. 근데 이 시신 같은 경우는 달라요. 어떤 모습이 특징이 있습니다. 윙 자르다가 거의 끝날 무렵쯤 돼서는 놔두고 그걸 뚝 부러뜨리는 형태. 이 벌목하는 사람들이 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잘라놓고 조금 남겨놓고 부러뜨리는 형태. 힘을 가해서 분리하는 이런 형태. 이런 식으로 이거 2차 가해를 한 거거든요. 유기하려고. 이거 그래서 이제 경찰들 사이에서는 그 서울청 과수계 강창원 경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벌목 경험이 있는 사람 수법 같다. 원래 시신 토막하고 그러지 전기톱으로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잘라놓고 그 다음에 부러뜨린 형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잘라버리지. 거의 다 절단을 끝까지 하죠. 하는데 요게 좀 그 벌목하는 형태 이런 형태. 그래서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훼손할 때 그러니까 1차로 전기톱, 2차로는 부러뜨리는 형태.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훼손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를 뭐 전형적인 방어적 시신 훼손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방어적 시신 훼손. 네, 그러니까 시신 훼손이라는 게 유기할 목적으로 이제 보통 이루어진 경우들 이런 게 방어적 시신 훼손이라고 많이 하고요. 공격적 시신 훼손 같은 경우는 분노, 뭐 시신을 어떻게 할 때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거든요. 막 찌른다든지 막 그렇게 막 하는 거. 뭐 해져 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시신 훼손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모욕적 시신 훼손은요. 이게 이제 사실 치정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부분과 많이 관련돼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적 부위만 절단을 하는 중요 부위만 절단을 해서 시신 훼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스마일 얼굴을 웃는 표정을 만들었는지 눈을 찢어 놓는다든지 이런 입 찢어놓고. 네 이런 경우에 훼손 가학적 성폭행이나 욕정살인 같은 거 이게 다 모욕적. 심지어는 시신의 배 위에다가 똥 싸는 놈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응? 네. 네, 그런 모욕적 시신훼손이 있고 이제 사체 애호적 그 시신훼손도 있죠. 네. 이거는 시신의 일부 가져가죠. 네, 그래서 뭐 가끔 머리카락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발목을 절단한다는 얘기도 있고 손가락을 가져간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 일부 부위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신의 일부분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방어적 시신 훼손이라고 하죠. 이제 네, 보통 유기를 목적으로 한. 그러니까 목하고 팔꿈치 아래만 잘라갔잖아요. 네. 방어적인 어떤 시신 훼손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벌목 경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그리고 1년의 과정을 보면 교수님도 이걸 보면서 생각하셨을 텐데 범죄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압했던 것도 깔끔해 보이고요. 일단은 공격 부위도 가슴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 또 시체 훼손에서 발견되지 않는 어떤 신분을 감출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절단한 것도, 또 유기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잘랐던 어떤 토막의 형태들도 봤을 때 범죄 지식이 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뼈를 분리하고 이럴 때는 관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떼내는 게 맞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기톱 사용해 가지고 그냥 뼈 자체를 절단을 해서 이런 일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톱 사용을 잘하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보통은 피를 빼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시체를 유기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네. 피도 완전히 몸에서 제거하고 그다음에 토막할 때 관절 쪽 아닌 상태로 그냥,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요, 관절만 분리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그 시신을 분리하기 위해서 관절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피만 딱 뽑은 다음에 그냥 그 부분만 정해갖고 그대로 그냥 뼈째 자른 거예요. 그대로 목 자르고 가슴 부위 자르고 대퇴부 자르고 무릎 아래 자르고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끊어질 때까지 한 게 아니라 적당히 윙 가서 적당히 끝나면 그 상태에서 딱딱 부러뜨리는 형태. 그래서 이거는 전기톱 사용을 잘하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서 그 벌목공들이 하는 형태로 일정 부분 잘라놓고 꺾는 방법으로 그 훼손했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 범죄죠. 그렇죠. 마대자루, 비닐도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고요. 흉기, 또 전기톱까지 모두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우리가 시신에 대해서 좀 봤고요. 또 마대자루나 이런 것도 가볍게 봤습니다.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신이 발견됐던 유기 장소의 거기 특징을 또 특징도 있을 봐야죠. 겁니다. 거기는 굉장히 외진 길이라고 그래요. 네. 굉장히 외진 길이고 그 동네 사람들도 잘 안 가보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낮에 버렸을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어두워졌을 때 버렸을 가능성은 더 높겠죠. 네. 거기가 첩첩산중에 구불길이기 때문에 사람들 잘 안 댕기는 외진 곳인데, 그렇다면 그 길을 밤에 버렸다고 간주한다면 안 가본 사람이 가기는 어려워요. 구불구불한 첩첩산중, 이거는 야간에 운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데거든요. 네, 강원도에 그런 길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이게 꾸불꾸불해서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꾸불꾸불한 길인데 이걸 한밤중에 간다? 그렇다면 지리를 잘 아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 사람이. 네. 그러면서 또 하나 퀘스천이 생깁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는 잘 숨기려면 네, 묻거나 아니면 강가에 유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대로변은 아니더라도 도로 가드레일 뒤편으로 던져놨어요. 네, 어떻게 보면 누가 발견하려면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왜 유기를 했을까?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거 발견되라, 과시한 거 아니냐, 뭐 시신 발견돼봐야 목하고 팔꿈치 아래 못 찾으니까 니네들 뭐 어떡하겠어, 이런 식으로 과시하면서 집어 던졌고, 뭐 이 죽은 사람이 그 누군지 알게 되면 그 사람하고 연관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목적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는 안 보여요. 오히려 차라리 마대자루에 담아서
진행해서 가는 과정에서 가까이 가드레일에 붙이고 그냥 차 내에서 던져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요. 어? 왜냐하면 차에서는 어둡기 때문에 CCTV가 없어서 목격이 안 되지만 밤에는 더욱이 목격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리는 순간 자신들이 어떻게 목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버린 것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과시였다고 한다면 좀 더 그러니까 대범한 방법으로 큰 도로에 해야죠. 사람 발견 안 되는 곳에 놓고 과시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가장 그 과실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 사람이 발견됐을 때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사람을 알 거라라고 그렇죠, 전제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과시라고 그래야지 한다면, 과시죠. 그러면 이 지금까지 제보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라는 게 보통 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면, 이 피해자에 대해서 유추가 되면 제보는 어떻게든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이건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과시라는 말 자체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이게 수사진들이 안 밝힌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정말 요만큼이라도 제보가 들어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짐작하고 있다. 맞아요. 과시할 것 같으면 이거보다는 좀 더 큰 길에다 갖다 버리죠. 첩첩삼중 그 사람도 잘 안 가는 도로변에 버릴 이유는 없죠. 단지 도로변에 가드레일 뒤편으로 이렇게 던져놨다 해가지고 이게 과시하기 위해서 버렸다고 해석하는 거는 저는 무리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 그까지 뭐하러 꼬불꼬불 들어갑니까? 네. 좀 더 사람 눈이 빨리 많이 띄는 대로변에다 갖다 던져놓죠. 그래서 그거 과시는 저는 이 해석이 안 맞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냥 다 용이하게 유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예. 싶어요. 분명한 거는 지린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 밤중에 버렸을 텐데 밤중에 그 꼬불꼬불한 그 강원도 산길을 가서 그 고개에서 버렸다면 그 지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차 내에서 던져가지고 가드레일 너머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과시,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뭐 누구는 뭐 이건 배신에 대한 응징이고 뭐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 그러니까 뭐 족보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피해자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본보기로 죽여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죽어서 던져진 거 아니냐,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하지만 현장에서 사실 과시 목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과시 목적으로 시체를 유기하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이거는 네. 좀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네, 그냥 어쨌든 저도 생각했을 때 이건 과시는 아닐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건 이제 경찰이 신원 파악 못하면 이거 깝깝하거든요. 이런 사건. 네. 이거 깝깝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전단지 만들어서 공개 수배했네요. 이건.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보다 보면 이 공개 수배했던 그 전단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정 PD님이 올려주지 않겠어요? 네. 정 PD님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10년 전부터요 신고되어 있는 미기가자 10년 전부터 네. 엄청날 텐데. 그러니까 가출 실종자 가족들한테 다 우편물을 배송을 했대요. 발송을 DNA 했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27,000통을 발송을 해서 이제 아마 DNA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000명 전국에 있는 그 미아 가출인 실종자 가족들한테 27,000통을 발송을 해서 DNA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 시신에 있는 DNA하고 대조하려고. 그래야지 인적사항 밝힐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그 보낸 게요. 이거 참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우편 비용만? 이게 여기 써있기로는 교수님 예. 200원 곱하기 2.7. 그러니까 우표 하나 한 번 보내는데 200원이죠. 200원 곱하기 27,000통. 500만 원 들었어요. 우표값만. 그때는 우표값이 200원이었구나. 네, 지금은 한 400원 되죠? 400원 넘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표를 안 보내봐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27,000통을 그 미아 가출 실종자 가족들한테 발송해가지고 A4 용지 15박스래요. 엄청 많구나. 이거 저 우편 발송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경찰서 감사 나왔었대요. 무슨 우편 발송비가 뭐 이렇게 500만 원씩 막 이렇게 나오냐. 그래가지고 감사 나와서 경리계 조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보가 한 3건 정도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DNA 일치하는 건 지금 못 찾았다고 그러고요. 그럼 현재까지 미제인 거네요. 예.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무연고자 01번이에요. 네. 무연01 해가지고 감회장 해놨는데 이 밤나무 아래 묻혀 있다고 그래요.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27,000명 그 미아 가출인 가족들한테 그 우편 발송에서도 연락이 안 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고아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사망한 사람. 그죠? 네. 저는 제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나이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85에 80에서 90kg? 라고 한다면 되게 건장한 사람이었을 거고 근육량도 좀 있다고 한다면 알만한 사람은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이 사람 신원 파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신원 파악이 돼야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사가 이거 나갈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결국 그렇게 못 갔어요. 네. 신원 파악 자체에 실패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됐.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CCTV도 많지 않다 없었죠, 보니까 많이. 네. 이게 뭐 이 부검이들이 말을 각각 다 달리했어요 보니까. 그 조선대 의대 법의학교실 김윤신 교수 혹시 기억 안 나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엄양 그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했을 때 김윤신 교수님이 그 네. 부검했어요. 네. 김윤신 교수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이미 사망했고 막 네. 가해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계속 가해를 한 것 같고 원한이나 이거 분노가 범행 동기일 것 같다. 네. 시신 형태로 볼 때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유성호 교수도 지금 서울대 의대에 있지만 네. 유성호 교수 같은 경우도 흉강에 갈비뼈까지 훼손이 됐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노 공격을 했다. 그렇게 좀 본 것 같고,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교수님 이게 일단 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제 사건은 공소시효는 없어요. 이게 왜 없냐면 2015년 8월 달에부터 이제 우리가 태완이법 시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2000년 8월 이후 사건은 공소시효 없어요. 네. 2000년 8월 이후 살인 사건 중에. 네. 그러니까 2003년 거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이 신원 특징 중에 하나가 왼쪽에 불주사가 또 이 뒤쪽에 아마 물 사마귀 같은 게 있고 엉덩이 쪽에도 또 점이 있었던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전단지가 돌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인재 사건이 아니라 사실 여행성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굉장히 크게 막 이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인물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으면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 지금 유튜브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알만한 분들이 있으시면 이 피해자에 대한 제보 저희가 특징을 좀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분석해 보면 딱 이거예요. 성기 확대 수술을 무허가 네. 조악하게 성기 확대 수술한 사람이다. 네. 20대에서 40대다. 네. 185cm 정도 된다. 네. 한 80에서 90kg 그 등치 큰 사람이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범인의 특징 같은 경우는 그 혈액을 다 유출시키면은 상당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제압해 놓고 묶은 상태에서 상체만 집중 공격을 했고 그러면 원한이나 분노가 분명히 작용한 것 같고 그 이후에 혈액을 다 뺀 상태에서 저 전기 체인소로 잘라냈다. 그것도 그 관절 부분 아니고 그냥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관절 부분이 아니고 다른 뼈를 그냥 이렇게 딱딱 끊어놓고 거기를 전기톱을 이용해서 자른다는 얘기는 전기톱 사용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소리예요. 아주 자신 있다는 소리예요. 지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절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그냥 뼈채 이렇게 잘라냈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 체인소 전기톱 다루는 거는 내가 자신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전기톱을 다루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쪽에도 좀 착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냥 이런 제압하고? 가정집이 아니라 어떤 음. 창고라든지 물을 쓸 수 있는, 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혈액을 그만큼 뺐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간과 전기톱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일단은 분명 이동 수단은 잘 차야 겁니다.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사람. 예. 그거는 진짜 정확해요. 네. 질이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마대자루와 비닐봉투가 새 거였습니다. 이렇게 사실 장사하거나 아니면 이런 물건을 다뤄봤던 사람들이 사실 그런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또 유용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람, 피해자는 저는 어쨌든 근육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몸을 계속 썼던 사람, 육체 노동을 했던 사람의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이런 점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좀 더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유추 못한 내용들이 있으면. 만약에 조직폭력배가 배신을 해서 그랬다고 치면은요, 그거는 연락 들어와요. 활동하던 조직폭력배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들어와요, 그거는. 근데 조폭은 아닌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 남성 같은 경우에 몸에 문신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네. 뭐 조폭이 반드시 문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 등등을 보면 그 조직폭력배의 어떤 배신에 대한 응징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면 조직의 배신 뭐 운운 따진다면 사이비종교 집단이 더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과시는 앞뒤로 해석을 해봐도 과시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과시를 그렇게 후미진 곳에 과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다 보시면 가드레일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일찍 발견이 된 발견된 거고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지금 발견된 시점보다는 조금 늦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이게 운전을 하다가 이게 가는 그 구간에 있는 거지 이게 딱 우리가 뭐 눈에 띄는 공간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가드레일 너머에 있었어요. 네. 공사했기 때문에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제 사건 할 때마다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요 광치령 사건은 지금 목과 팔이 없는 상태로 감회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무연고자 할 때 무연공일 밤나무 아래에 이분이 묻혀 있거든요. 이분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범인 검거해서 네. 유기한 장소에서 목과 신체 일부를 찾아다가 같이 장사 치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그 강원청 미제 사건 전담반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전 이 사건 조사하면서 한동안 머릿속에 그게 남더라고요.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일이지만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목, 얼굴과 팔을 찾아다가 이 사람한테 다 같이 이 장례를 치르거나 화장을 시켜주는 게 이게 도리 아닐까. 얼마나 지금 이게 구천을 떠돌면서 원망스럽겠어요. 요거는 강원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네, 교수님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